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국정총괄 최고의 권력기구였었다. 국정총괄 최고의 권력기구였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경대선 때 설치했었던 이 도방을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어요. 도방을 부활시키면서 최씨 무신집권기에는 무신들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똑똑하고 능력있고 머리를 쓸 줄 아는 문신들, 그러니까 문인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줬단 말이야.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예요. 국어 시간에 한 번씩 고전문학 할 때 배워본 적 있지 않나요? 네, 이규보입니다. 그래서 이규보 등 문신을 등용하기도 했다. 이규보 등의 문신을 등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문신들과 계속 척을 지고 있죠. 문신의 관만금에 다 죽이자! 그때는 아니다. 최씨 무신집권기 때는 오히려 능력있고 똑똑한 문신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최씨 무신집권기를 더 대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났었던 사회적인 혼란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일민이 무슨 출신이라 그랬어? 천민 출신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천민인데 세상의 집권자가 되고 누구는 천민인데 남의 집안일이나 하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아니라는 입장도 큰데요. 최씨 집안, 특히 최충원의 산업이었다라고 전해지는 만적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해. 만적이라는 인물이 시대를 앞서간 난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권이라는 게 다 있잖아. 막 인권조례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조선시대 때 인권이 있었을까? 고려시대 인권이 있었을까? 대체 인권이라는 건 뭔데? 언제부터 얘기가 된 거고 언제부터 존재하던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이거 우리 고등학교 2학기 통합사회 시간에 이제 인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단 말이야. 인권은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해서 천부적인 권리,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어. 다만 기존에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였다 보니까 신분제로 인해서 우리의 이 인권을 더 잘 보장받을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 국가라는 건 왜 존재하는 걸까? 기존의 국가라는 것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라 생각했을까요? 왕, 절대 왕정, absolutely power라고 그러잖아. 왕이 하늘로부터 권한을 이어가게 돼가지고 하늘로부터 권한을 임명받아서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통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점점 사람들이 과학혁명 이후에 똑똑해지면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인권이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고 이 인권을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그리고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연대를 이야기하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끼리 같이 힘을 모으자는 연대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왜 했냐? 만적은 아직 고려인데도 불구하고, 고려 중기잖아. 지금 여기잖아. 고려 중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 이 1세대 인권 중에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분해봐.
쟤는 천민인데 집권자가 돼. 얘는 뭐 집안 대대로 뼈대 있는 문신이었대.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사람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되게 선구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노비 해방운동, 신분 해방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노비들의 신분 해방운동이었었고, 더불어서 이 신분 해방운동을 주도하면서 정권을 탈출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들켰어. 내부자가 고발을 했나봐. 그래서 이 만정의 난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진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되게 억울한데 얘들아, 재밌는 부분은 같은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비로 남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제 모두가 평등한 노비라고 하는 이 천한 신분이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만정의 난입니다. 이거 우리 이따가 뒷장에 풀어보는 문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살펴봤는데 거기 비워져 있다, 안 풀어져 있다, 좀 시간이 걸린다. 나랑 이제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럼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최강수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최충원 때입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자, 우리가 유심히 봐줘야 되는 것은 요 최후 때인데요. 최후 때 이제 이 왕은 누구였냐면 고종이었어요. 아니야, 조선시대 고종 아니야. 자, 왕은 고종이었고 실권자는 최후였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이때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거 이름 잘 기억해야 돼. 정방과 서방을 설치해요. 정방 설치, 서방 설치. 정방은 무엇이냐면 이제 관리를 등용하는 인사권,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방,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구였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서방은요, 문신에 관을 쓴 자 모조리 다 죽여라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겠죠. 이규보 이런 사람들 문신인데 어떻게 호시탐탐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들면은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들 이규보뿐만 아니라 이인로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규보, 이인로 이런 사람들 막 그냥 문신이라는 이름으로 호시탐탐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신들의 안위를 위한 문신 수기기구 이규보나 이인로 같은 인물들 그래서 이렇게 서방을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씨 무신집권기만의 이제 특별 부대를 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별초 그리고 야별초를 설치하게 되는데 마별초는 말 그대로 말 맞자를 쓰고 있거든요. 말 맞자야. 그래서 마별초는 기병대입니다. 기마수를 익힌 말을 타는 기병대. 그리고 야별초는요, 밤 야자라고 해가지고 밤에 치안을 방비하는 부대였었어. 치안부대, 치안을 담당했었던 부대였었는데 야별초는 나중에 삼별초로 개편됩니다. 삼별초의 이름은 기억해주세요. 최씨 무신집권기 당시에 사병 기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후 때 이제 이원년 형제의 날이나 백제 부흥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것은 최후 때가 바로 이때거든. 누가 침입했었다 그랬지? 몽골이 총
6번이나 침입했던 시기야. 그때 이제 몽골이 1차 침입을 하고 이제 고려와의 화의를 체결한 다음에 돌아갔을 때 고종과 최후가 결정을 내리게 돼요. 1232년 우리가 몽골과의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자. 이규보도 찬성했습니다. 바로 어디로 옮기자? 강화로 천도하자 라는 목소리를 냈었다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몽항쟁 그리고 원간섭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뒤로 넘겨서 10번까지의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의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답 맞출게요. 네, 답 맞춰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려의 중앙부는 2군 6이다. 오늘 우리가 테스트 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정답 5가 되겠습니다. 2번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은 주자감이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죠? 바로 국자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X가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과거제에는 승과가 있었다. 맞죠? 이제 승려 출신의 국가급 관리를 뽑는 제도였는데요. 나라의 스승이 되면 국사, 왕의 스승이 되면은 왕사라고 이야기했죠. 4번 이자겸의 난으로 인종이 폐위되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건 맞았지만 누가 폐위된 건 아니야? 인종이 폐위된 건 아니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X. 4번 5번 응서제는 이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 아니라 5품 이상. 조선시대 때 2품 이상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응서가. 6번 고려의 양계를 방어하는 지방군을 우리가 전진하라 주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반 행정구역인 5위가 뭔 말이에요? 5도를 이제 방비했었던 지방군을 주현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7번 고려의 과거제에서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8번 수도를 서쪽으로 삼고 황제라고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고 주장했었던 이는 누구였다? 묘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했었고요. 10번 최충원의 노비였었던 산노비 만적이 신분해방운동을 주도했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페이지 16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강. 자, 우리 이제 16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의 내용은요, 이제 고려의 대외교육, 그래서 이제 대몽항쟁이 들어가는 파트가 되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려의 대외관계. 일단 우리나라 영어로 뭐예요? 코리아. 코리아라고 그러잖아. 왜 코리아라고 하는 줄 알아? 고려. 맞아. 이슬람의 서역 상인들이 우리를 이제 코리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코리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고려는 이제 중국, 송과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죠. 그래서 송나라의 문물뿐만 아니라 제도들도 많이 가지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고려하면은 우리가 또 무엇을 봐줘야 되냐면 고려가 그래가지고 여진이나 거란과는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야. 여진, 거란, 몽골까지도 이제 활발까지는 아니지만 교류를 하긴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디랑도 교류해? 가까이 있는 일본과도 교류를 했었어요. 자, 그럼 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무역의 중심지는 어디였었냐? 바로 예성강 하구, 개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바로 병란도입니다. 병란도가 고려 당시에 이제 국제 무역항의 역할을 해준 것이죠.
고려는 이제 건국 초기부터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하면은 여성의 인권을 좀 찾아보기 어렵고, 여성들은 이제 집에서 내조만 잘하면 되고,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생물처럼 여겨졌다면, 고려 때는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그 장례를 치를 때도 아들이나 아버지, 이제 가장 그 어른인 분이 여기 상주의 자리를 차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남자가 상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려시대 때는요, 여자가 상주가 되기도 했어요. 여자가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방적인 문화가 자리 잡았었던 고려입니다. 고려에 침입했었던 외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부 세력들. 바로 첫 번째는 거란이었었지. 거란이 1차 침입했었을 때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조선의 신하였었던 서희가 직접 싸운 게 아니야. 무기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외교談판으로 서희가 무엇을 획득했다? 그렇지. 강동 6주를 획득했다.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동북 구성과 박건혜는 틀린 서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냥 강동 6주를 준 게 아니라 거란과 활발하게 교류할 것을 약속하면서 송과는 거리를 둘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았어.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 당시 2차 침입의 원인은 이제 강조의 변이었었는데, 강조라는 인물이 목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현종을 옹립시키면서 강조의 날이 일어났고 거란이 침입했어. 거란의 성종의 침입,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었지. 자, 이렇게 침입했을 무렵에 이제 거란의 성종이 강조를 잡아가지고 회유를 시도했지만 결국엔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처형하기도 했었고, 그럴 때 이제 활약했었던 인물의 이름 양규. 양규의 활약. 양규의 활약이라고만 나와요. 흥화진 전투라고까지는 안 배울 가능성이 커요. 양규의 활약,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 거란의 3차 침입에는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라 그랬지? 첫 번째는 뭐였어? 여수전쟁의 살수 대첩, 두 번째는 귀주 대첩, 세 번째는 그렇지,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 당시에 활약했었던 사람 바로 강감찬이었는데요. 강감찬도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었어요. 강감찬의 이제 흥화진 전투까지를 다 두루 포함해가지고 귀주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감찬이 흥화진에서 고려의 이 많은 군인들을 가죽으로 물을 막아가지고 터뜨리면서 휩쓸려 나가게 했었던 그 전투에서 이어져가지고 귀주대첩, 그 다음에 귀주대에서 또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거란의 장군이었었던 소배악, 결국에는 이제 귀주대첩에서 패배한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소배악과 고려의 강감찬. 당연히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침입을 했어? 우리 여진과의 관계가 어땠었지? 여진의 완예부의 추장이었었던 아골타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나서는 이제 여진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었던 경험이 있던 화평윤씨 윤건이 건의를 해서 여진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병대가 필요하겠다. 기마술을 익힌 이 특수부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무관을 설치해서 천리장성 너머에 있는 누구를 축출합니까? 여진을 축출했습니다. 여진 세력을 축출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축출해요? 동북 구성을 축출했었는데 수비 방어에도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여진이 공납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다시 반환을 해주기로 하죠. 동북구성 축조. 이게 말하면서 쓰다 보면은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말로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칠판에서 글씨 쓰면서 수업하면은 어떤 기분인지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여진이 이제 1115년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면서 고려에 무슨 관계를 요구했어?
그렇지. 군주와 신하의 관계라고 하는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했었던 이가 바로 경원이시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4대 요구 수용.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했었던 것은 사실 민생 안정을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진한테 고개를 숙이겠다는 게 아니라 여진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진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4대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침입한 게 바로 몽골입니다. 제일 먼저 멸망했었던 거 거란의 요나라라고 했었지. 거란의 요나라가 멸망하고 요나라 멸망하고 나서 이 요나라를 멸망시킨 게 누구야? 바로 여진의 금나라와 송나라였어. 그리고 나서 이 요나라는 멸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금나라가 송을 공격했지. 그래서 황하강 남쪽으로 밀려나서 창장강 이남 지역까지 밀려갑니다. 그래서 남송, 남쪽의 송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선생님 세계사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치해 있는 황하강, 여기가 개봉이라고 했어. 송나라의 수도였었던 북송 당시 수도. 황하강에서 금의 공격으로 인해 황하강 이남에 어디로까지 밀려가게 된다? 창장강 이남 지역이 이만, 여기는 카이펑, 그 밑에는 항저우, 이만까지 밀려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라 멸망하고 남송되고요. 남송된 다음에 따그닥 말을 타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결국에는 금나라도 멸망하게 돼요. 금나라 멸망. 금을 멸망시킨 게 바로 칭기즈칸의 몽골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이 중국 영토에 몽골족을 모아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남송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남송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했으니까 몽골 세계의 중심이 몽골이 되어가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침입했었던 그것을 볼 것입니다. 자, 우리 강동의 역이라고 하는데 강동, 그러니까 개경 근처에 거란이 이제 피란을